수험생 여러분, 어제 제가 예고해 드린 대로 중간 점검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궁극의 토클 강의 아주 잘 오셨습니다. 자, 문제는 다 풀어보셨죠? 그 문제 풀이를 오늘 하면서요. 다시 한번 중요하다고 제가 강조를 드렸었던 부분들을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실게요. 자, 이거 풀어보시면서 의문의 개념을 정리를 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다시 한번 간단하게 개념을 정리를 하면요. 의문은 음소와 운소를 말하는 것이다. 뜻을 구별하는 가장 최소의 단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음소는 또다시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운소는 지금 현대 그 표준법에서 흔히 우리가 소리의 길이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눈과 눈, 말과 말, 병과 병, 이렇게 같은 소리가 나고 같은 단어일 때 뜻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소리의 길이를 다르게 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자음을 가지고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죠. 달, 탈, 딸. 아와 리을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뭐만 다른가요? 초성 자리에 오는 자음, 디귿, 티읕, 쌍디귿 때문에 세 개의 의미가 구별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저희도 한번 적어보자는 거죠. 자, 여기서 구별될 수 있는 것은 뭘까요? 기역, 쌍기역, 그 다음에 미음 때문에 이 세 개의 단어가 구별되는 것이죠. 모음 우와 그 다음에 받침 리을, 종성의 리을 자음은 똑같은데 요것들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아, 왜, 요가 되겠죠. 자, 이번에는 미음의 자음은 똑같은데 모음 때문에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뭐가 다를까요? 쌍기역, 미음, 이응, 티읕이 되겠죠. 비읍과 초성 자리의 비읍과 그리고 모음 아는 똑같은데 받침이 달라서 받침의 종성의 초성이 달라서 그 자음이 달라서 의미가 구별되는 경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되시겠죠? 자, 칠판 잠깐 지우고 두 번째 문제부터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자, 이번에는 2번을 보시겠습니다. 자, 다음 의문들이 지니는 공통점이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자, 제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드렸었던 의문인데요. 기억나시나요? 네, 뭐죠? 울림 소리죠. 흔히 유성음이라고도 얘기를 한다. 자, 그리고 이것들은요. 기억나십니까? 기역, 그리고 디귿, 그 다음에 비읍, 지읒이 히읗과 만나면 키읔, 티읕, 피읕, 치읒이 된다. 기억나시죠? 자, 요거는 거센 소리의 의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히읗과 만나서 거센 소리가 된다라는 것,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를 보실게요. 자,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입니다. 단어, 형태소 단위로 나눌 수 있는 것. 자, 일단 나는 주어, 마당에 부사어, 눈사람을 목적어 만들었다. 서술어에 하나의 문장이 있습니다. 자, 단어를 형태소 4개로 다시 구분을 해서 나누어 보라라는 문제죠. 자, 자립형태소는 뭐였나요? 혼자서 쓸 수 있는 것. 혼자서 쓸 수 있는 형태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나, 마당, 눈. 자, 눈과 사람은 또 나눌 수 있겠죠. 네, 눈과 사람은 합성어니까 또 더 이상 쪼갤 수 없을 때까지 쪼개는 것이 형태소잖아요. 그래서 눈과 사람을 또 나눌 수 있겠죠. 나, 마당, 눈, 사람. 자, 이게 자립형태소입니다. 그 외의 단어들은 혼자서는 쓸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들었다 같은 경우에도 만들. 이거는 뒤에 어떤 어미가 와야지만 완결이 될 수가 있겠죠. 네, 자립형태소는 이렇게 됩니다. 의존형태소는요. 이 단어들 빼고 이 형태소들 빼고 나머지 형태소가 되겠죠. 그러면 는, 에,
만들 나누어야겠죠. 그리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 나누어야 합니다. 왜냐? 만들다라는 말에서 온 만들, 어간, 그리고 과거를 나타내는 그리고 문장의 종교를 나타내는 다의 어미까지 구별을 해야 하겠죠. 자, 이렇게 의존 형태소는 혼자서 쓸 수 없는 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실질 형태소를 보도록 할게요. 실질 형태소. 실질 형태소는 이 문장에서 실질적인 의미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단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나 실질적인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니까 나 이제 주어는 표시를 해야 되겠죠. 나 어디에서? 마당에서 뭐를? 눈사람을 뭐 했다? 만들었다. 네, 만들까지가 뭐가 될까요? 실질적인 의미를 결정을 하는 것이니까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형식 형태소는요. 실질적인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문법적인, 달리 말하면 형식적인 기능을 하는 형태소를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들을 빼고 나머지 형태소라고 하면 되겠죠. 는 주어라는 문법 요소를 보여준다. 부사어라는 문법 요소를 보여준다. 목적어라는 문법 요소를 보여준다. 그 다음에 과거이다. 다 문장이 끝났다라는 종교를 보여준다. 네, 이러한 형식 형태소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자립 형태소이면서 실질 형태소는 뭔가요? 나, 마당, 눈, 사람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실질 형태소이지만 자립은 할 수 없는 것 뭘까요? 만들. 그렇지만 실질적인 의미는 결정짓고 있습니다. 만드는 것이니까요. 되시겠죠, 여러분? 자, 역시 중요한 문제 유형이니까요. 다시 한번 요 3번은 반드시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4번입니다. 단일어, 파생어, 합성어로 나누어 보자. 자, 역시 국어에서 중요한 어휘적인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파생어와 합성어를 구별하는 거요. 자,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일단 단일어 먼저 찾아볼까요? 보이시나요? 네, 나무. 자, 그리고 파생어. 찾으셨나요, 여러분? 먹이, 그리고요. 네, 헛수고. 자, 먹이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 먹다의 먹이라는 어간에 이라는 전미사가 왔습니다. 네, 그래서 명사로 파생을 시켰습니다. 자, 그리고 헛수고는요. 수고라는 단어 앞에 헛이라는 접두사가 온 거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단어들이 합성어가 됩니다. 동화, 덮밥. 자, 동화는 동, 아이동, 화, 말할 화, 이야기란 뜻이죠. 한자어 두 개가 만난 합성어입니다. 덮밥은요. 덮다라는 말에서 온 거겠죠. 덮은 밥. 네, 밥이라는 명사와 덮다라는 의미의 합성어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5번부터 다시 보시도록 할게요. 자, 따끈따끈한 최신 유형의 기출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자, 5번 제가 별표를 하겠습니다. 자, 파생어 의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통해서 먼저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헛디디지의 헛이라는 것은 디디다의 잘못이라는 의미가 추가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답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선지들도 판단을 하라고 지금 출제자가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십시오. 치뜨고의 치는 가늘게라는 의미를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덧대어의 덧은 겹치다라는 의미를 더 추가할 수 있는 것인지, 들끓었다의 들, 안에서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되가 맞다의 돼, 친친이라는 의미를 보여줄 수 있는 것인지, 휘젓고의 휘, 원형으로라는 의미를 추가해서 파생하고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라는 것이죠. 접두사, 자 모두 접두사가 붙었습니다. 접두사, 모두 접두사가 붙은 파생어입니다. 자, 접두사의 의미를 파악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국어적인 직관력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여러 번씩 풀어보시면서 감을 익히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서 보실게요. 그는 눈을 치뜨고 정면을 응시했대요. 정면을 응시했어요. 그러면 가늘게 뜨는 것은 어울리지 않겠죠. 치뜨고 정면을 응시하려면 위로 뜨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가늘게는 틀렸습니다. 자, 두 번째, 문이 망가져 널빤지를 덧대어 수리했다. 자, 덧대어. 문이 망가졌기 때문에 널빤지를 덧대었대요. 그러면 망가진 부분에 널빤지가 붙은 거겠죠. 그렇죠, 여러분? 네, 그렇다면은 겹친다는 것은 적절할 수 있겠죠. 네. 앞뒤 문맥을 통해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실게요. 당시에 그 나라에는 도적이 들끓었다. 자, 들끓은 대상이 뭘까요? 도적이죠, 도적. 도적이죠. 자, 문장 안에서 반드시 열쇠가 될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선질본에서는 정면을 응시했거든요. 그래서 가늘게 뜨는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문이 망가졌거든요. 그래서 겹쳐지는 것 맞습니다. 그리고 들끓습니다. 뭐가? 도적이 들끓습니다. 자, 어떤 부정적인 대상을 이야기를 할 때는 안에서라기보다는 어떤 것일까요? 네, 굉장히 강조하는 의미가 되겠죠. 굉장히 수선스럽게 움직이다. 좀 들끓지 않았으면 하는 대상이 수선스럽게 움직이는 부정적인 의미를 들이라는 것이 끌었다를 강조하고 있는 것일 것입니다. 네, 도적들이라는 단어의 성격 때문에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안에서 적절하지 않습니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4번 볼게요. 간호사가 환자의 팔에 붕대를 되감았다. 자, 붕대를 되감았다. 이 되는 좀 쉽죠, 그죠? 친친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다시라는 의미겠죠. 자, 그리고 5번 보실게요. 동생이 가마솥 속의 팥죽을 휘젓고 있다. 자, 휘젓다의 휘. 자, 휘는 어떤 의미일까요? 휘. 젓는 것을 좀 더 강하게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마구라는 뜻입니다. 마구. 젓는 것 자체는 이미 원형으로 젓습니다. 젓는 것 안에 원형의 의미는 이미 들어있는 것이거든요. 그죠? 그런데 휘를 붙였다는 것은 마구. 계속해서 젓는다라는 적고의 강조된 의미를 휘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제가 다음에 30강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들께 미니 특강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나요? 네, 지금 제가 마음속으로 그럴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최신 문제 유형을 뽑아서 짧게 간략하게 몇 강 정도로 미니 특강을 할 생각인데요. 그때 이 문제 유형을 다시 한번 다른 문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틀리신 분은요, 반드시 오늘 다시 한번 풀어보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자, 6번입니다. 자, 문장의 종류를 밝혀보자. 자, 기억나시죠? 아는 문장, 이어진 문장. 아는 문장 중에서도 어떤 문장들이 있는지, 이어진 문장도 종속적으로 이어졌는지, 대등하게 이어졌는지를 정의를 했었습니다. 자, 보실게요. 토끼는 앞발이 짧다. 토끼는 주어. 앞발이 주어. 짧다, 서술어. 자, 그래서 주어랑 서술어의 호응 관계를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짧은 것에 짧다라는 서술어에 직접적으로 호응하는 주어는 앞발이입니다. 네, 그래서 앞발이 짧다. 이렇게 하나의 문장으로 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앞발이라는 주어와 짧다라는 서술어가 호응하는 하나의 문장이 전체 문장 안에 이렇게 들어있는 것이죠. 네. 그렇다면 토끼는 이라는 주어는 앞발이 짧다라는 서술어와 호응하는 것이겠죠. 토끼는 어떠하냐? 앞발이 짧다. 네, 따라서 앞발이 짧다는 서술절이 됩니다. 네,
토끼는 이라는 주어와 앞발이 짧다라는 이 서술절이 이렇게 호응을 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문장은 서술절을 아는 문장. 서술절을 아는 문장의 형식은요. 주로 주어 플러스 서술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 플러스 서술어가 하나의 문장이고 전체 문장 안에 안겨 있으면서 이 주어 플러스 서술어의 절이 이 주어와 이렇게 호응하는 주어와 서술절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되시겠죠? 자, 두 번째 문장 보실게요. 그것은 내가 읽던 책이다. 자, 확인되시죠? 내가 읽던 이렇게 끊어지죠? 네, 그리고 책을 수식합니다. 명사를 수식해요. 그리고 내가 읽는다 또는 읽었다를 던, 니은을 붙여서 책을 수식하게끔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관형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냥 보실게요. 나는 그가 옳았음을 알았다. 그가 옳았다를 그가 옳았음. 명사형 어미를 붙여서 활용을 하고 있고 뒤에 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를 붙여서 알았다라는 서술어의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죠. 그죠? 자, 목적어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은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장은 명사절을 아는 문장입니다. 그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던가 목적어 역할을 하면은 그 절은 명사절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다음 보실게요. 나는 떡을 썰 테니 문장 끝났어요. 너는 글을 써라. 문장 끝났어요. 나는 떡을 썰고 그때 너는 글을 써라. 이 두 개가 긴밀하게 연결이 되면서 종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종속절을 아는 문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네요. 자, 하나 보실게요. 영희는 산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자, 이건 뭘까요? 영희는 산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했다. 영희는 주어. 산속에서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어네요. 간절하게 역시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부사어입니다. 기도했다, 서술어. 주어 플러스 부사어 플러스 서술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씩만 나타나죠. 결국 그렇다면 이것은 혼문장이네요. 견문장이 아니었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요 문장, 요런 것들은 어땠나요? 일단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었고 견문장 안에서도 아는 문장과 이어진 문장으로 나뉘어서 구분이 되고 있었죠. 그리고 이것은 혼문장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희태는 동진이에게 바다에 가자고 말했다. 자, 희태는 동진이에게 말했다. 뭐라고? 우리 바다에 가자. 고 말했다. 바다에 가자. 하나의 완결된 문장이죠. 자, 이럴 때는 뭐라고 할까요? 네, 인용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한다고 했죠. 네, 희태의 말을 인용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 고양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고양이가 주어. 지나간다. 근데 지나갈 수 있도록 이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의 문장이 끝났습니다. 길을 목적어 비켜주었다. 서술어. 자, 이럴 때 이 전체 문장 안에 안겨있는 이 문장은 무슨 역할을 할까요? 길을 비켜주었다. 어떻게? 고양이가 지나갈 수 있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자, 그러면 길을 비켜주었다라는 문장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고 있죠. 네, 그래서 부사절을 아는 문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 7번을 보시도록 할게요. 자, 역시 문장의 종류를 보여주는 문제네요. 다음 문장에서 안긴 문장을 찾아 밑줄을 긋고 무슨 절인지를 써라. 자, 일단은 밑줄을 먼저 그어야 합니다. 안긴 문장이 무엇인지. 자, 볼게요. 지금은 도서관에 가기에 이른 시간이다. 자, 지금은 주어. 이른 시간이다. 서술어. 자, 근데 도서관에 간다. 또 나오죠. 도서관에 간다. 네, 이렇게 요 부분에다가 줄을 그어야겠죠. 자, 근데 도서관에 간다라는 문장을 도서관에 가기, 뭐뭐 하기로 활용을 했습니다. 자, 아까 앞에서 봤었던 저희 문제 중에요. 나는 그가 옳았음을
알았다. 자, 아까 6번 문제에 있었던 세 번째 문장입니다. 6번 문제에 있었던 세 번째 문장. 여기에서 우리가 나는 그가 옳았음을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라고 저희가 정리했습니다. 그죠? 그가 옳았다를 옳았음이라는 명사의 의미를 붙였죠. 이렇게 해서 명사절을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도서관에 가다를 도서관에 가기라는 명사형 의미로 활용을 해서 붙여서 명사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뭐뭐 하기, 뭐뭐 미음 또는 뭐뭐 이런 것들은 명사절을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됐죠? 네, 그래서 명사절입니다. 무슨 역할을 할까요? 이른 시간이다. 뭐가? 도서관에 가는 것이 이른 시간이다라는 주어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보실게요. 그는 형과 달리. 자, 줄을 그어볼까요? 암기 문장. 형과 달리가 되겠죠. 형과 다르다를 형과 달리 리를 붙여서 활용을 했네요. 역시 부사절이 됩니다. 자,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다. 자, 안겨있는 문장에 줄을 그을까요? 제일 좋다. 서술어. 뭐가? 우리 집이. 이렇게 되겠죠? 우리 집이 주어, 좋다, 서술어. 자, 그런데 나는 어떠한지를 설명하면 나는 우리 집이 제일 좋다라는 이 문장이 나는의 서술어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서술절이 안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 나는 성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 줄 한번 그어볼까요? 나는 주어. 나는 주어. 뭘까요? 성호가 또 주어. 착한 사람이다. 서술어. 나오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생각이 주어, 들었다, 서술어. 또 주어가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들었다라는 서술어 호응하는 주어는 뭘까요? 생각이 들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나는이라는 주어와 호응하는 서술어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이 문장 전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 서술절이 안겨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호가 또 주어 있죠. 착한 사람이다. 서술어 있죠. 이것을 착한 사람이라는 이런 어미를 붙여서 성호가 착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수식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호가 착한 사람이라는 것은 네, 관형절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줄을 그으셔야 하는 암기 문장은 성호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거랑 그 다음에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 이 두 개고요. 성호가 착한 사람이라는 이것은 관형절,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은 서술절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시겠죠, 여러분? 자, 이렇게 안겨있는 문장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8번 문제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높임 표현을 정리를 해야겠네요. 높임 표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 국어에서 중요한 출제 요소가 되는 높임 표현입니다. 자, 일단 높여야 할 대상을 찾아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장. 할머니. 네, 할머니 높여야겠네요. 두 번째 문장. 아버지 높여야겠네요. 세 번째 문장. 선생님 높여야 합니다. 자, 이 대상들을 제대로 높였는지를 이번에는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할머니께서는 네, 이 문장의 주체는 할머니입니다.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깨서는을 썼죠. 네, 주체 높임 제대로 썼습니다. 자, 그런데 걱정이 계시다. 걱정 자체가 계시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그것은 할머니의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평소 때 오류를 범하기 쉬운 이런 이제 표현들인데요. 계시다라고 해서는 안 되고요. 걱정은 있는 것이고 할머니의 걱정이기 때문에 있으시다라고 해야 하는 것이죠. 아시겠죠, 여러분? 네, 그래서 높여야 할 대상에 대한 높임 표현이 어색했어요. 있으시다라고 했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를 통해서 할머니에 대한 높임 표현을 실현을 해야 합니다. 자, 이때 우리는 주체 높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할머니라는 문장의 주어를 높였으니까 주체 높임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는 아버지를 데리고, 어머나? 아버지를 데리고래요. 안 됩니다. 아버지를 모시고라고 해야 합니다. 자, 이 문장에서 아버지는 이 문장엔 주어가 아니라 목적어죠. 주어가 아닌 목적어나 부사어 자리에 높여야 할 대상이 온다면 그럴 때는 우리는
객체 높임을 써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죠? 그리고 아버지를 데리고가 아니라 아버지를 모시고라고 해야겠죠. 다음 세 번째. 희주는 선생님에게, 자, 부사어 자리에 또 대상이 왔습니다. 이럴 때 이 대상을 높이려면 우리는 객체 높임을 써야 하죠. 객체 높임. 선생님에게 라고 했습니다. 틀렸습니다. 선생님을 높여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께라고 해야 합니다. 그죠? 그리고 책을 전해 주었습니다. 틀렸죠. 주었습니다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죠? 드렸습니다. 라고 해야 합니다. 자, 어색한 높임 표현을 찾아서 바르게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뭐가 중요하냐? 높임 표현의 종류를 구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주체 높임이냐, 객체 높임이냐, 상대 높임이냐.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에 씁니다가 있습니다. 이건 뭘까요? 상대 높임입니다. 네, 그래서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8번, 9번 문제가 두 문제가 남았는데요. 자, 바로 이어서 계속 보시도록 할게요. 네, 9번, 10번 문제 두 문제가 남았습니다. 8번까지는 제가 정리를 했고요. 자, 9번 문제를 보시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왕별을 쳐드리고 싶습니다. 자, 문제 유형도 잘 보시고요. 자, 그리고 출제 요소가 무엇인지도 보십시오. 뭘 물어보고 있습니까? 네. 동음 이의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여러 의미를 지녔을 경우에 각각의 의미에 따라서 반이어도 달라질 수 있다. 네, 그래서 동음이의어를 구별을 할 때 반이어를 가지고 반대로 뜻을 구별할 수 있다는 거죠. 서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서다는 시계가 서다, 멈추다, 작동하던 것이 멈추다 라는 의미도 있고요. 공연을 서서 보다처럼 사람이 서서 두 다리로 지탱해 있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서다 두 가지 경우나 똑같은 발음에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반이어는 다르다는 거죠. 시계가 서다에서 멈추다의 반이어는, 시계가 서다에 멈추다의 반이어는 시계가 가다, 작동하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공연을 서서 보다 할 때 이 서다의 반이어는 앉다가 되겠죠. 되시죠, 여러분? 네, 이러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이 빼다라는 단어는 세 가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데 그럴 때 반이어는 어떤 것이 적절하겠느냐, 그리고 이러한 반이어를 쓸 때는 이 빼다가 어떠한 상황으로 쓰일 수 있겠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자,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답을 어떻게 하셨나요? 몇 번으로 하셨나요, 여러분? 자, 일단 가를 먼저 볼게요. 자, 넣다가 반이어래요. 넣다가 반이어. 그러면 선지 3번 보세요.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넣었다의 반대 의미 되죠. 그리고 선지 5번 볼게요.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뺐다. 넣다의 반대가 될 수 있겠죠. 자, 잠깐 뒤로 넘겨서 보여드릴게요. 넣다가 반이어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 넣다의 반이어, 넣다가 반이어라고 했으니까 이 넣다의 반이어로 주머니에서 손을 뺐다. 가능하죠. 자, 그리고 이번 경기에서는 그를 뺐다. 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선지 3과 선지 5 두 개가 후보로 올라갈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에 들어갈 것은 적금을 빼서 빚을 갚았다 할 때 적금을 빼다의 반이어였습니다. 그럼 적금을 빼다의 반이어는 뭘까요? 적금을 들다가 되겠죠. 박다, 찾다, 더하다, 꽂다 다 아니죠. 적금을 들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3과 5 후보 둘 중에서 나에 해당하는 것은 들다니까 다 몇 번이 될까요? 네, 5번이 되는 거네요.
자, 반드시 정리를 해야 될 문제 유형이니까요. 여러분들 확인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 자, 역시 10번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앞에서 네, 파생어의 접두사의 의미를 물어보는 것과 유사한 문제 유형으로요. 관용 표현에다가 이렇게 줄을 그어놓고 이것이 이러한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역시 문맥 안에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맥 안에서 열쇠가 되는 단어를 찾아서 그 상황에 어울릴 수 있는지 우리가 모국어적인 직관력으로 어느 정도는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세요. 우리는 그 폭포에 장대한 물줄기에 입이 벌어졌다. 그러니까 매우 놀라다. 가능하겠죠? 자, 키가 되는 단어는 장대한. 자, 2번 보실게요. 이 가게에는 누나의 눈에 차는 물건이 없는 것 같다. 자, 가게로 왔어요. 그리고 물건을 보고 있어요. 그러면 눈에 찬다라는 것은 마음에 든다 라는 표현이 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사람들은 산불을 지나지 못해 발을 굴렀다. 동동. 음성 상징어를 써서 발을 구르는 상황을 강조를 하고 있고요.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산불을 지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동동 발을 구른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때 발을 구른다는 것은 안타까워하다. 네, 충분히 가능하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녀는 손이 제기로. 자, 제기로 좀 낯설어요. 낯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렇지만 문맥을 보십시오. 손이 제기로 유명해서 네, 서라고 고치십시오. 유명해서 잔치마다 불려다닌다. 자, 잔치마다 불려다녀요. 어때요? 손이 어떠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네, 굉장히 뭔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잔치에 가서 손으로 무언가를 하겠죠. 그러면 일 처리가 빠르다. 네, 충분히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자, 5번. 나는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혀를 내둘렀다. 혀를 내둘렀다. 동생이 혼자 그 많은 일을 다 해서 안쓰러워할 수도 있겠지만 혀를 내두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많이 쓰일까요? 네, 완전 네, 깜놀입니다. 어이상실입니다. 네, 몹시 놀라다 라는 의미겠죠. 아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답은 5번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10개를 다 마쳤고요. 여러분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자, 복습 30분 꼭 해주시고요. 자, 내일부터 어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